부산 영도의 새벽은 늘 차가웠습니다. 바람은 남항대교 너머로 불어와 좁은 골목을 파고들었고 낡은 건물들은 그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냈지요. 그 골목 한켠 간판도 없는 구두수선실에서 백순자는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68세, 평생을 이 작은 가게에서 살아온 여자였어요. 손님 구두에 뒤축을 갈고 밑창을 붙이고 지퍼를 고치면서 하루하루를 이어왔던 사람. 손가락엔 수십 년간 쌓인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허리는 작업대 앞에서 구부린 세월만큼이나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가게가 아닌 병원에 있었어요. 부산의료원 12층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순자는 낡은 라디오를 켜두고 있었습니다. 새벽 방송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그 소리가 적막한 복도를 가득 채웠지요.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8달째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 백도윤 37살. 8달 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였던 아들은 밤늦게 귀가하던 중 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했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어요. 의사들은 뇌 손상이 심각하다고 했고 회복 가능성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왔습니다. 구두수선실 문을 잠그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이 차가운 복도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지요. 아침마다 아들의 손을 잡았고 말을 걸었고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모니터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새벽도 그랬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미자의 노래가 끝나고 광고가 시작되었어요. 순자는 보온병에 미지근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지요. 벨소리가 적막한 복도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어요. 화면에는 알 수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 누가 전화를 걸까요? 그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잡음이 섞인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그 목소리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어요. 8달간 듣지 못했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너야? 들키면 안 돼. 짧고 끊긴 말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가까스로 이어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뚜마이너스 하는 신호음만이 귓가에 남았지요.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온병이 바닥에 떨어졌고 보리차가 복도에 쏟아졌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복도를 뛰어 중환자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12번 병실로 들어섰지요. 침대 위 도윤은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모니터는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고 호흡기는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도윤아, 엄마야. 방금 전화했지? 엄마한테 전화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손은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어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꺼풀이 떨리는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지요. 그녀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한동안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도윤의 음색, 도윤의 말투, 도윤의 숨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 들키면 안 돼. 왜 들키면 안 되는 걸까요?
누구에게 들키면 안 되는 걸까요? 순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속을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지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전 8시 병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서아린이 들어왔습니다. 34살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작은 핸드백을 든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짧게 인사를 하고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응, 어젯밤엔 괜찮았어? 네, 별일 없었어요. 아리는 도윤의 이마를 한번 쓰다듬고는 곧장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전엔 병실에 올 때마다 눈물을 보이던 며느리였는데 요즘엔 표정이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익숙해진 것처럼, 아니 지친 것처럼 보였지요. 잠시 후 아린이 나오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기 치료 관련해서 서류를 다시 제출하래요. 그래,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리고 회사 지분 정리건도 변호사랑 상담 중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보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린의 목소리는 조금씩 빨라졌고 눈빛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을 기억해 두었어요. 오전 10시쯤 담당 간호사가 아닌 낯선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었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지요. 그는 짧게 인사를 하고는 수행 라인을 살폈습니다. 문지혁 선생님이에요. 이번 주부터 협진 들어온 분이에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그를 바라봤어요. 젊은 의사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단정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정했지요. 그는 차트를 확인하고 수액을 교체하고 몇 마디 말을 남긴 뒤 나갔습니다. 순자는 그가 나간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를 응시했습니다. 협진 의사라고 했지만 전에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액을 교체할 때 손놀림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익숙한 것처럼, 아니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지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아리는 점심도 먹지 않고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회사 일이 있다고 했어요. 순자는 혼자 남아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고 호흡 소리를 듣고 손을 잡고 있었지요. 그리고 문득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어요. 구두수선실에서 쓰던 것으로 손님 이름과 주문 내역을 적어두던 것이었지요. 순자는 펜을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그리고 그 아래 적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도윤이 목소리. 들키면 안 돼. 오전 8시. 며느리 서아린. 보험 이야기. 표정 차분함. 오전 10시. 문지혁 의사 등장. 수액 교체. 손놀림 빠름. 순자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오늘부터 이 손이 기억해줘야 한다. 창밖으로 0도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분명히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는 없었지요. 그날 밤 순자는 보호자실로 돌아갔습니다. 라디오를 켜두고 보리차를 마시고 잠들지 않은 채 새벽을 기다렸어요. 혹시 또 전화가 올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지요. 대신 그녀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린의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지요. 멀리서
아린이 창가에 서서 전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알았어요.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할게요. 그러면 그때 만나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순자는 그 목소리 속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조급함, 그리고 기대. 아린이 전화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지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많이 힘드시죠? 제가 커피 한 잔 사올게요. 아린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후 11시 40분. 며느리 서아린 전화 통화. 이번 주 안으로 정리. 누구와? 순자는 수첩을 덮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순자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걸 막아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순자는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들을 지켰어요. 수첩은 늘 손에 쥐고 있었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모니터의 숫자, 수액 주머니의 색깔, 병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과 시간, 모든 것을 기록했지요. 화요일 오전 문지혁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도 차트를 들고 수액 라인을 확인했어요. 순자는 그를 지켜봤습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고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지요. 그는 간단한 인사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15분. 그가 나간 지 5분쯤 지났을 때 모니터의 심박수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순자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10월 14일 화요일 10시 15분. 문지혁 방문 후 심박수 92에서 85로 하락. 수첩에 적었습니다. 오후에는 아린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회사 지분양도 계약서였습니다. 그녀는 순자에게 설명했지요. 도윤이 깨어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회사를 매각해야 한다고, 그래야 치료비를 계속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계속 서류를 만지작거렸고 시선은 도윤의 얼굴이 아닌 벽시계를 향하고 있었지요. 아리는 1시간쯤 있다가 나갔습니다. 회사 미팅이 있다고 했어요. 순자는 그녀가 나간 뒤 복도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아린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시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웃고 있었지요. 순자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어요. 오후 2시. 며느리 회사 매각 이야기. 표정 차분, 손은 불안정. 나간 뒤 전화 통화. 웃음. 저녁이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저녁 회진을 돌며 수액을 교체했습니다. 순자는 그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투명한 수액 주머니, 노란색 라벨, 주입 속도 조절기. 모든 게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순자는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간호사들이 교대했습니다. 야간 조무사가 들어왔어요. 이름표에는 윤미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8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지요. 그녀는 순자에게 인사를 건넸고 도윤의 상태를 확인한 뒤 차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던 그녀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다시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요. 보호자분, 혹시 이상한 거 느끼신 적 없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래의 눈빛이 심각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래는 주변을 살피고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주입기 로그에 비어있는 시간이 있어요. 어제 오전이요. 그 시간대엔 기록이 없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입기는 자동으로 모든 걸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만 공백이에요. 미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지요. 문지역 선생님이 다녀간 직후였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수첩을 꽉 쥐고 있었어요. 미래는 순자의 표정을 읽었는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입기 로그의 공백, 문지역이 다녀간 직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다음 날 새벽 미래가 다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순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출력한 보호자 열람 사본이라고 지난 일주일간의 주입 기록이라고 설명했지요. 순자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짧게 말했어요. 미래가 나간 뒤 순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A4 용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숫자와 시간, 약물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순자는 그걸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50분까지 30분간의 공백. 10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0시 45분까지 역시 공백. 순자는 자신의 수첩을 펼쳤어요. 그 시간들은 정확히 문지역이 다녀간 직후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녀는 두 가지 자료를 나란히 놓고 패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지역이 올 때마다 주입 기록에 공백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직후마다 도윤의 심박수가 미세하게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문지역 방문해서 주입 후 공백 생김 그리고 심박수 하락. 패턴 확인됨. 그날 오후 순자는 병실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약간 쓴 미세한 약품 냄새였어요. 소독약과는 달랐습니다. 순자는 병실 구석구석을 살폈지요. 쓰레기통, 수액 라인, 침대 주변, 그리고 침대 옆 작은 선반 뒤편에서 작은 유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앰플의 파편이었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걸 집어 휴지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린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와 함께였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는데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도윤의 회사 지분 양도와 관련된 서류를 설명했지요. 순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고, 아들이 깨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아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회사가 어려워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이건 도윤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변호사가 나가고 아린도 곧 자리를 떴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아 아들을 바라봤어요. 모니터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수액은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어요.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약재실 출고 대장을 확인해 봤다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지요.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래는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거기엔 배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설명했지요.
어제 도윤에게 사용된 앰플의 배치번호가 출고 대장에 없다고 정식으로 불출된 약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문지역이 다녀간 시간, 주입 기록의 공백, 출고되지 않은 약물.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식 경로로 나온 자료예요. 보호자는 열람할 권리가 있어요. 순자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첩에 끼워 넣었지요. 미래가 나간 뒤 순자는 오랫동안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도윤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영도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바다였어요. 순자는 수첩을 펼치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내일부터 증거를 모은다. 반드시 막는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 순자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실 구석 의자에 앉아 귀를 세우고 복도의 모든 소리를 들었어요. 간호사들의 발걸음, 엘리베이터 문 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환자들의 신음. 모든 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상계단 쪽이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지요. 아린이었습니다. 순자는 벽을 따라 천천히 다가갔어요. 계단 입구 그늘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만 없어지면 끝이야. 아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회사 매각은 빨리 진행해요. 보험도 정리되면 해외로 나갈 거예요. 순자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지혁 씨, 걱정하지 마요. 다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요. 지혁? 문지혁? 그 이름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 주말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그러면 둘이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설렘이 섞여 있었지요.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먹을 쥐어 참았어요. 아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보호자실로 돌아가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어요. 잠시 후 복도를 지나가는 아린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지요. 순자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아린과 문지혁. 둘은 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죽이려 하고 있었지요. 보험금과 회사 지분을 손에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지금까지의 기록을 더듬었어요. 날짜, 시간, 사람들의 움직임.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순자는 미래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6시. 야간 근무를 마친 미래가 보호자실에 들렀어요. 순자는 그녀를 복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들은 대화를 들려주었지요. 미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고해야 해요. 미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망설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경찰이 믿어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요. 약제실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주임 로그도 있고요. 미래가 덧붙였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그동안 적어온 모든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래는 그걸 하나하나 읽었지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두 사람은 오전 내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미래는 약제실 출고대장 사본을 다시 한번 출력해 왔어요. 그리고 주입기 로그에 공백 시간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수첩 기록과 대조하며 시간 순으로 정리했지요. 오후 2시 순자는 영도 경찰서로 갔습니다. 낡은 버스를 타고 40분을 달려 경찰서 앞에 섰어요. 생활질석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형사가 나와 순자를 맞았지요. 그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것, 며느리와 의사가 이상하게 행동한다는 것, 약물 기록에 공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젯밤 들은 대화까지 모두 말했어요. 형사는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첩을 받아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꼼꼼히 읽었지요. 그리고 약제실 출고대장과 주입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쯤 주사 시도가 있을 겁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순자는 며느리가 이번 주말이면 끝난다고 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문지혁이 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병실에 온다는 패턴도 말했지요. 내일이 일요일이니 사람이 적을 때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내사번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병원에 직접 나가겠다고 약속했어요. 병원 보안과도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영도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 바다로 이어지는 길.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었지요. 병원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순자는 병실로 들어가 아들 곁에 앉았어요. 도윤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의 손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지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조금만 더 견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을 꽉 쥐었지요. 도윤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귀에 대고 다시 속삭였지요. 도윤아, 내일 내가 깨어나는 척을 하자. 도윤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순자는 그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래가 야간 근무를 시작하며 병실에 들렀어요. 순자는 그녀에게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미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요.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자신이 병실을 주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정쯤 순자는 보호자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수첩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휴대전화는 손에 쥐고 있었지요. 새벽 3시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귀를 세웠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지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아린과 문지혁이었어요. 두 사람은 도윤의 병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요. 그때 미래가 간호사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면회 시간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린이 뭔가 변명했지만 미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건 시간 벌기일 뿐이라는 것을.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병실로 돌아가 아들 곁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영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지요. 오전 8시 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 정문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순자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9시쯤 올 것 같다고 준비해달라고 말했지요. 8시 30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주말 아침이라 사람이 적었어요.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손에는 수첩을 쥐고 있었지요. 8시 50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린과 문지혁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들의 눈빛에서 긴장을 읽었지요. 문지혁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앰플이 들어 있었어요. 황색빛이 도는 투명한 액체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고르며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8시 55분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문지혁은 황색 앰플을 주사기에 천천히 흡입했어요. 손놀림은 익숙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처치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아리는 그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침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지혁의 손을 지켜보며 입을 열었지요. 그게 뭔가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잠깐 순자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각성 보조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식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새로 승인된 약물이라고 말했지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라벨 좀 봐도 될까요? 순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혁의 미소가 잠깐 굳었어요. 하지만 곧 자연스럽게 앰플 상자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라벨을 읽었지요. 약품명, 용량, 제조사, 그리고 배치번호. 이 배치번호 이상한데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혁의 얼굴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아린도 순자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며칠 전 미래에게 받은 약제실 출고대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배치번호를 대조했어요. 라벨의 번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약 병원에서 정식으로 나온 게 아니네요. 그 말에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혁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순자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어요. 아린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표정은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지요. 그때 도윤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침대로 향했어요. 도윤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8달 만에 처음으로 뜨는 눈이었지요. 손가락도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번, 두 번, 모니터의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심박수 85에서 92로 혈압도 정상 범위로 상승했어요. 아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사기를 움켜쥐었지요. 그가 다시 도윤에게 다가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 2명과 병원 보안 요원이 들어왔어요. 모두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분위기는 단호했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상황 설명을 요청했지요. 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사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아리는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때 미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형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약제실 출고, 대장 원본과 주입기 로그 전체 기록이었지요. 이 앰플은 병원 출고 기록에 없습니다. 미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는 지역이 놓은 앰플을 집어들었어요. 비닐봉투에 넣어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비창 영수증 사본이었어요. 8달 전 도윤의 교통사고 직전에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형사에게 건넸지요. 이 사람 사고 전에 우리 아들 차 브레이크 라인 손봤어요. 영수증에는 문지역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비 항목에는 브레이크 개통 점검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요. 순자는 사고 직후 도윤의 차에서 나온 정비창 명함을 보관해 두었고 며칠 전 그곳에 전화의 기록을 확인받았던 것입니다. 형사가 영수증을 살펴보며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지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린이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침묵했지요. 형사는 두 사람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세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역과 아린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던 것이지요. 보안 요원들이 두 사람을 병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아린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지역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가 순자에게 다가와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기록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막을 수 없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미래가 도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반쯤 떠져 있었고 손가락은 계속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징조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아 이겼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깨어나자. 도윤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어머니의 손을 쥐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순자는 그 손을 놓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병실을 나갔고 미래도 차트를 정리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순자와 도윤만 남았지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영도의 아침 햇살이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순자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요. 8달의 기다림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원은 분주해졌습니다. 도윤의 갑작스러운 의식 회복 소식이 전해지며 의료진이 모여들었어요. 검사와 재활 계획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순자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묵묵히 아들 곁을 지켰지요. 저녁 무렵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거칠었지만 분명한 말이었어요. 엄마, 순자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순자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짧게 적었어요. 10월 19일 일요일. 도윤이 깨어났다. 끝났다. 수첩을 덮으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이 지켜낸 하루야. 창밖으로 영도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둡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별빛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엄숙했어요.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판사석 앞에는 2명의 피고인이 서 있었습니다. 서아린과 문지역이었지요. 검사는 차분하게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살인미수, 사기미수, 보험사기 교사, 의료법 위반.
죄목이 하나씩 읽힐 때마다 방청석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순자는 맨 앞줄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지요. 재판은 2달간 진행되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어요. 순자의 수첩, 미래가 제출한 약제실 기록, 주입기 로그의 공백, 정비창 영수증, 모든 것이 빈틈없이 맞물렸습니다. 변호인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지요. 선고 공판일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서아린, 징역 16년. 문지역, 징역 20년. 두 사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리는 한 번도 순자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지역은 마지막 순간 순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서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었지만 맑았지요. 병원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부산의료원은 약물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어요. 모든 약품 출고에 이중 확인 절차가 도입되었고 주입기 로그는 실시간으로 감독되었습니다. 협진 의사의 처방전도 전담의 승인 없이는 집행할 수 없게 바뀌었지요. 병원 측은 순자에게 감사 서신을 보냈고 미래는 우수 직원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재활이 전부였어요. 걷는 법을 다시 배우고 말하는 근육을 되살렸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매일 2시간씩 그를 도왔고 언어치료사는 발음 하나하나를 교정했지요. 순자는 여전히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호자실이 아닌 재활실 의자에 앉아 아들이 걷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왔습니다. 도윤은 퇴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어요. 순자는 아들과 함께 영도의 구두수선실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간판, 오래된 작업대, 모든 게 그대로였지요. 도윤은 천천히 걸으며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힘들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괜찮았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대답했지요. 엄마, 그 수첩 아직 갖고 계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는 더 낡아 있었고 페이지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적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지요. 도윤은 수첩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날짜, 시간, 관찰 내용. 어머니가 적어온 모든 순간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0월 19일 일요일. 도윤이 깨어났다. 끝났다.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기록은 엄마 묵이었어.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도윤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이사회는 그를 환영했고 직원들은 돌아온 대표를 반겼어요. 하지만 도윤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회사 운영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지요.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초과 근무를 줄이고 정기 건강 검진을 의무화했습니다. 일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다고 말했어요. 순자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도구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의식불명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순자는 흔쾌히 수락했지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녀는 보건소 상담실에 앉아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날은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져 석 달째 의식이 없다고 말했어요. 순자는 그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눴지요. 작은 변화도 기록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손을 놓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 젊은 여자가 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오빠가 혼수 상태라고 했어요. 순자는 수첩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매일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록이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설명했지요. 사람들은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고 돌아갔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도윤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 혼자 걷고 뛰고 계단도 오를 수 있었어요. 회사도 안정되었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영도의 구두수선실을 찾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도윤과 순자는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도윤이 어머니에게 물었지요. 무섭지 않았느냐고, 혼자서 싸우는 게 두렵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말이야 번쩍하고 오는 게 아니더라.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으면 그게 기적이 되는 거야. 놓치지 않는 작은 신호로 오는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구두수선실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예전처럼 찾아왔고 그녀는 묵묵히 구두를 고쳤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하루는 달랐습니다. 오전에는 가게를 열고 오후에는 보건소에서 상담을 했지요. 저녁에는 도윤과 전화 통화를 하고 밤에는 수첩에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새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감사했던 것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손님이 고맙다고 한 말, 보건소에서 만난 할머니의 웃음, 도윤의 목소리, 저녁에 먹은 따뜻한 국밥, 모두 적었지요. 순자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이 지켜낸 하루야. 창밖으로 남항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눈부시게 따뜻했어요. 별빛이 바다 위를 비추고 있었고 골목에는 가로등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번쩍이는 기적이 아니라 놓치지 않고 기록한 작은 순간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여 진짜 기적이 된다는 것을. 영도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밝았어요.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이 손이 기억해 줄 거야.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